제가 말씀드릴 거는 블록체인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의 응용 중에 대표적인 NFT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블록체인은 무엇이냐?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블록체인을 기술적인 얘기 다 빼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결국은 거래 처리를 분권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면, 자, 지금은 중앙 집권형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거래를 하려면은 은행을 통하거나 증권사를 통하거나 하여튼 뭔가 권위가 있는 중앙 집권적인 기관을 통해야 되죠. 그래서 이 중앙 집권적인 기관이 거래 내용을 기록한 장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블록체인은 이거를 나눠서 갖고 있는 거예요. 노드라고 불리우는 참여하는 여러 컴퓨터를 나눠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중앙 집권화되어 있던 거래 처리가 분권화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근데 여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 옛날에 은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부의 공인도 받고 자본금 얼마 이상의 조건들 충족 풀니까 권위가 있고 믿을만 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참여하는 노드들은 어떻게 믿을 거냐? 이 노드들의 신뢰도를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블록체인은 어떻게 해결하냐면 이렇게 해결합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예를 들면은 어떤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냐면, 거래가 이루어지면 그 거래의 기록을 참여한 노드들이 다 나눠 갖습니다. 나눠 가진 다음에 거래가 만약에 누군가 위조를 하려고 시도를 하면은 그 갖고 있는 모든 장부가 일치해야 그 변경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두 개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중앙 집권적일 때는 아무리 보안이 세다 하더라도 그거 하나만 해커가 툭 들어가서 바꿔버리면 해킹이 됐어요. 근데 지금 요거는 참여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두 개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수많은 노드들을 정해진 시간 내에 해킹해서 바꾸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신뢰도를 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가 분권화돼서 처리된다고 했는데,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거래가 분권은 무슨 의미지? 아마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송금과 대금 지불을 은행을 통하지 않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개인이나 회사 간 거래를 중개인이나 금융기관 이런 거 없이 할 수 있다. 전 세계 어느 국가와 거래 환전이 필요 없어진다. 근데 이거 듣고도 아마 많은 어떤 분들은 별로 달라지는 거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거에 비슷한 분권화 기술이 어떤 변화를 갖고 왔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옛날에 네트워크는, 그러니까 컴퓨터끼리 정보를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파일을 주고받고. 그거는 중앙 집권화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컴퓨터 써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90년대까지만 해도요, 어떤 컴퓨터의 자료를 보내려면 반드시 서버라는 그걸 통해서 신청을, 사용 신청하고 아이디 받고 패스워드 받고 로그인한 다음에 보내야 됐었어요. 근데 이게 그걸 크게 바꾼 기술이 뭐냐면 TCP/IP라는 기술입니다. 이건 뭐 하는 거냐면 어느 컴퓨터든지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기술이에요. 물론 이제 거기에 쪼개고 이런 여러 기술이 들어갑니다만, 핵심은 뭐냐면 어느 누구든지 중앙 서버를 거치지 않고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예를 들어서 숟가락이 방향이 안 보이시겠지만, 저 컴퓨터로 파일을 보내려면 중앙 서버한테 나한테 보내려고 그러는데 저쪽 연결 좀 해줘. 그럼 서버가 연결해주고 이렇게 보내줬거든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저쪽 컴퓨터 주소만 찍어서 뿌리면 쫙 가서 전달이 되죠.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인터넷이에요. 자, 여러분 똑같이 생각하면 중앙 서버를 거쳐서 파일을 주고받으나 그냥 분권해서 주고받는 차이 없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별로 차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자, 옛날에는 저렇게 하면은 중앙 집권적으로 파일을 주고받으면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파일을 주고받기 전에 미리 해야 될 비용이 너무 커요. 아이디 받고 패스워드 받고 저쪽에 얘기하고 저쪽에 야 너도 가입해, 그쪽 서버에 가입해 하나 보낼 수 있어, 이런 건 너무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다시 들어가세요. 그런 상황에서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누구나 쉽게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는 90년대 중반에 인터넷 혁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단순히 분권화된다가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분권화되면서 우리와 거래할 수 있는 거래 대상이 무한정으로 늘어나면 그거는 정말로 혁명적인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게 블록체인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각합시다. 어떤 게 가능하냐면, 자, 지금은 거래를 하려면, 거래 상대를 찾은 다음에도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처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중앙집권적인 뭔가 거래를 처리해주는 은행이든 뭐든 지급해주는, 결제를 해주는 그런 기관을 통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야, 제가 돈 안 줄 수도 있잖아. 혹은 제가 돈만 받고 물건 안 보낼 수도 있잖아. 하는 우려가 있으니까, 그걸 해소해주는 여러 가지 뭐 에스크로 서비스니 뭐니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블록체인이 제대로 활성화되고 사용화된다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아주 과격한 발언인데 지금보다 훨씬 수월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개인 간 거래가 지금보다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물론 지금도 개인 간 거래 하잖아요. 당근에서 하잖아요. 그죠? 당근마켓에서. 근데 문제가 뭡니까? 저 사람이 혹시 물건 가짜 물건 아닐까? 그죠? 아니면 내가 돈 받은 다음에 물건 안 보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잖아요. 그런 걱정이 필요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 간의 거래가 엄청나게 활성화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터넷을 경험했듯이 처음에 인터넷은 단순히 서로 정보만 주고받을 수 있다였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발전했습니까? 메시지,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겠네? 카카오톡 나왔죠. 그죠? 온라인으로 물건 팔 수 있겠네? 이커머스 나왔죠. 이런 것들이 계속 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거래를 붓거나 처리한다지만 이게 발전하면 수많은 혁신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 거래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스마트 컨트랙으로 계약을 미리 디지털로 담아놓으면 계약이 실행되면 자동으로 그 다음 또 계약 조건이 실행되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래가 마찰 없이 심리스라고 그러죠. 프릭션리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래하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많은 은행도 거치고 뭐 이런 마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없어지면은 마찰 없는 거래가 이루어진다. 개인 간에. 그런 변화가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굉장히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암호화폐 뭐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떤 물건을 당장 사고 싶어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당근을 하든지 아니면 이커머스를 사이트를 들어가든지 하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개인끼리 주변에 찾아서 주문하고 결제하고 물건이 들어오면 다시 내 돈이 그 사람한테 전달되는 스마트 컨트랙 이런 것들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그 블록체인도 어차피 결국 디지털 기술을 쓰는 거기 때문에 디지털 쪽에 훨씬 적용이 잘 돼요. 그래서 NFT 같은 시장이 활성화될 거라. NFT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수많은 사실은 저도 상상력이 빈곤해서 지금 말씀드린 예는 극히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블록체인이 일반화되고 활성화되면 수많은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들이 나올 거고 우리 생활을 바꿀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예로 하나로 NFT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NFT도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들 계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간단히 얘기하면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non-fungible, 호환 불가능입니다. 호환 불가능 토큰을 씁니다. 호환 불가능이 무슨 얘기냐? 자, 각 토큰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건 NFT예요. 지금 블록체인은, 암호화폐는, 혹은 지금 달러는 1달러짜리 이거 한 장과 1달러짜리 저거 한 장이 구분이 안 되죠. 똑같은 가치를 갖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원유도 1배럴, 이 나라에서 나오는 1배럴, 저 나라에서 1배럴 똑같은 가치를 가져요. 이게 이제 펀지블입니다. 호환 가능한 토큰인데 NFT는 호환 가능하지 않고 각각을 따로따로 구분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행기표가 내 비행기표와 이 사람 비행기표가 좌석이 다르듯이 구분이 되잖아요. 그죠? 집도 똑같은 1억 원짜리 집이라도 이 집과 저 집 다르잖아요. 이렇게 서로 다른 걸 구분할 수 있는 게 NFT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아마 기술적인 얘기는 뒤에 하신 기조연설 하신 분이 잘 설명해 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NFT가 어떤 효과가 있느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자산 거래죠. 다시 그림 띄워서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대표적인 NFT죠. NFT라는 게 요즘 어떤 형태로 거래가 되냐면 이런 디지털 이미지가 NFT가 그러니까 호환 불가능 토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NFT가 저 각각의 소유주를 기록할 수 있어요. 보통은 디지털 파일, 그러니까 이미지 파일은 그냥 갖다 카피 페이스트 하면은 누구나 가질 수 있잖아요. 그건 누가 주인인지 기록이 안 되잖아요. 근데 NFT는 하나하나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디지털 등기부 원본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사면 요 디지털, 요 이미지는
인밀이라는 사람 거야라고 기록이 되고 아무도 못 봤고 블록체인 기술을 썼기 때문에 그게 NFT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런 형태로 이런 위에 있는 게 뭐냐면 보어드 에이스 야트클럽이라고 BAYC라고 유명한 게 있는데 요거 하나하나 이미지를 소유자가 갖고 있어요.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좀 전에 확인해 봤더니 1억 5천 하나예요. 그다음에 요 밑에 있는 최초의 NFT 자산인데 사이버펑크라고 요거 얼마인지 아세요? 하나에? 그림도 허접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1억 5천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게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 파일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것도 그렇게 하면서 생각하시는데 자,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생각해봅시다. 콘텐츠의 가치를 생각해봅시다. 자, 콘텐츠라는 게 이런 디지털도 있지만 오프라인 콘텐츠도 많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오프라인 콘텐츠? 그림, 조각, 음악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프라인 콘텐츠가 가치를 갖는 이유가 뭘까? 모나리자 그림은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의 그림이죠. 몇 천억, 몇 조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비쌀까요? 자, 우리가 콘텐츠를 돈을 내고 사거나 보는 이유는 뭐예요? 두 가지 가치예요. 제가 볼 때. 뭐냐? 사용 가치. 콘텐츠를 봄으로써 즐거움을 느끼죠. 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보셨어요? 저도 재밌게 봤는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가치는 뭡니까? 보면서 재밌잖아요. 감동을 느끼잖아요. 그게 사용 가치예요. 근데 사실은 콘텐츠의 가치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 소유 가치. 모나리자는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가치도 있지만 사실 모나리자의 더 큰 가치는 뭐냐? 내가 그 희소한 옛날에 그 거장의 그림, 수백 년의 그림을 갖고 있다는 소유 가치가 크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디지털 콘텐츠는 소유 가치가 없었어요. 똑같은 콘텐츠인데 왜 없었습니까? 디지털 기술의 특성상 누구든지 복붙이 가능해요. 파일 갖다가 카피 페이스트하면 똑같은 걸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가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시면 넷플릭스 완전히 가입하셨을 텐데 넷플릭스가 돈을 받고 콘텐츠를 제공하잖아요. 우리가 넷플릭스 돈을 내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소유 가치가 아니죠. 사용 가치만 지급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NFT 기술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런 콘텐츠를 소유를 할 수 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 콘텐츠 자체를 1000명이 나눠서 소유할 수 있다. 그럼 1000분의 1의 가격을 얼마를 지불할 생각이 있으세요? 영구히 보장된다. 내 우영우 지분 1000분의 1은 영구히 보장된다. 얼마나 되시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몇 천만 원이 몇 억 갈 겁니다. 그죠? 그게 소유 가치예요. 그러니까 NFT의 의미는 뭐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지금까지는 전혀 존재하지 않던 소유 가치를 디지털 콘텐츠에 부여하는 역할이에요. 사실은 근데 지금도 디지털 콘텐츠에 소유 가치가 있었어요. 잠깐 보시면 자, 요거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역사 전통을 자랑하는 게임 리니지 NC소프트에서 그 게임 안 하셔도 그건 아시죠? 게임에 들어가면 아이템들이 많다. 칼도 여러 가지가 있고 좋은 칼 쓰면 더 플레이 잘할 수 있다. 아시죠? 근데 그 중에 끝판왕이에요. 진명왕의 집행검이라고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총 100개 정도 있습니다. 이 게임이. 플레이어는 수십만 명인데. 그래서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디지털 게임 아이템도 거래가 되거든요. 얼마인지 아세요? 종류에 따라 다른데 몇천만 원에서 한 3억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생각해보면 왜 사람들이 3억을 주고 이런 걸 살까? 그 게임인데 물론 이거를 가지면 그 안에서 게임 안에서 슈퍼맨이 됩니다. 플레이를 굉장히 잘할 수 있어요. 사용 가치가 있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설명이 안 돼요. 이거는 소유 가치가 없나요? 왜냐면 내가 갖고 있다가 남한테 팔 수 있어요. 웃돈 받고. 소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정해진 플랫폼 안에서만 가능했어요. 리니지라는 게임 플랫폼 안에서. 카카오도 있죠. 이유 여보 있습니다. 이모티콘 돈 내고 사잖아요. 그거는 정해진 플랫폼 안에 있었는데 자,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앞으로 NFT가 일반화되면서 모든 인터넷의 플랫폼 가리지 않고 디지털 콘텐츠에 돈을 받을 수 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지금은 이미지만 갖다 쓰죠. 그죠? 그 짤이라고 그러죠. 문짤이라고 그러죠. 막 갖다 쓰잖아요. 저작권자는 만든 사람은 돈을 벌 방법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앞으로 NFT가 일반화되면서 모든 내가 만든 이미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용할 때마다, 딴 나라에 쓸 때마다 적은 돈이라도 받을 수 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길 겁니다. 디지털 콘텐츠 시장 자체가 판이 뒤집어질 거예요. 그게 블록체인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또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콘텐츠, 그림을 이거를
NFT화해서 온라인에서 동시에 팔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린 다음에 사진을 찍어요. 그림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 파일만 NFT로 팔아요. 이 가치를 높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뉴스에서 보신 분 아시겠지만 메타버스에서 뭐 샤넬, 구찌인가요? 구찌가 협업을 해서 메타버스의 구찌 아이템, 그 온라인 화면에서만 착용할 수 있는 핸드백 수백만 원에 팔렸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디지털 콘텐츠의 가치가 높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아직 안 됩니다, 이거. NFT 기술이 한계가 많아서 이런 거 처리 안 돼요. 굉장히 느리고요. 처리 비용 비싸고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NFT라는 것이 이런 새로운 시장의 가능성을 열었다. 그리고 이런 기술에 대한 니즈가 시장에 있으면 반드시 기술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도 초창기에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로운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 이런 거 안 됐어요. 기술적으로 안 됐습니다. 근데 그런 게 필요하다 보니까 기술이 계속 개발되면서 필요를 충족시켜준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블록체인 기술적인 거 모르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블록체인의 본질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거래 처리의 분권화. 이것들이 가져올 변화가 뭔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비즈니스 기회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일반 사용자로서는 앞으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미래 사회에 대해서 조금은 더 명확하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다면 제 오늘 강연에 좀 보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록체인 기술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는 이정유입니다. 말씀을 나주시면 앞에 교수님께서 그 블록체인의 기본 개념을 잘 설명해 주셔서 저는 제 임무는 그 블록체인이 적용된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는 그런 자리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듣고 와서 자료를 준비했는데 자료가 좀 상당히 좀 약간 어렵게 작성이 돼 있어서 제가 좀 쉽게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한번 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주십시오. 지금 관련된 사례를 얘기하기 전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환태평양 지역에 있는 이제 앞으로 이제 부상하게 될 빅테크 자이언트가 누가 될 거냐라는 됩니다 이제 라고 본다면 대부분 그 이머징 자이언트는 대부분이 이제 1위를 한 기업 형태가 저 NFT를 취급하는 테크 기업들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투자를 받고 있고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보시면은 그 디파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저 디파이는 탈중앙화 금융이라고 해서 앞에 교수님께서 그 은행이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은행이 필요가 없고 일반 유저들이 그냥 그 소프트웨어 지갑을 가지고 그 은행은 그냥 그 소프트웨어하고 블록체인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메커니즘 자체가 은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행에 자신이 갖고 있는 크립토 자산, 뭐 이더리움, 비트코인, 리플, 뭐 다양한 크립토 자산을 예금을 하고 이자를 받고 뭐 이런 형태의 금융 사업을 말합니다. 또 밑에 쭉 내려가시면은 뭐 블록체인 부동산, 또 그 밑에 보시면 탈중앙화 자율조직 DAO라는 게 있어요. DAO라는 것도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이라고 해가지고 탈중앙화 컴퍼니, 회사입니다, 회사. 이제는 회사가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이런 이제 그 사람들과 공간으로 회사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회사가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DAO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내년쯤 되면 아마 저 DAO가 굉장히 여러분들 귀에 많이 들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넘어가 주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은 점점 디지털 경제의 시대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여러분들의 경제 활동이 디지털 세계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뭐 여러분들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서 이제 돈을 거래하고 물건을 받는 시기를 이제 넘어서서
가상 공간 또는 인터넷 공간 안에서 여러분들이 수익 활동을 하고 그 수익에 대한 대가를 이제 크립토나 이런 가상 자산 또는 디지털 자산의 형태로 받아서 소유하는 이런 시대를 의미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할 거는 데이터라는 부분으로 이제 블록체인 적용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에 교수님이 그 블록체인의 기본 원리가 분산형 거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중간에서 이제 중간자 역할, 빅브라더 역할을 해주는 은행이나 정부나 이런 조직이 사라지고 사람들끼리 거래하는 환경이 됐습니다라고 블록체인을 정의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본질? 그 본질은 바로 뭐냐면 데이터의 무결성을 옛날에는 누군가가 보장해 줬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이 보장해 줘요. 이거 철수가 5만 원 갖고 있어. 그러니까 철수는 영희한테 5만 원을 줄 수 있어. 이게 중간에서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갖고 다니시는 국민은행 그 앱 있죠. 그 국민은행 뱅킹 시스템 또는 뭐 우리은행 뱅킹 시스템 이런 뱅킹 시스템이 뭐냐면 결국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을 갖고 있어. 그리고 그 돈을 누구에게 보낼 수 있어 라고 담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해 주고. 그런데 그 중간자가 없어져 버리면 여기 계신 분이 돈 5만 원도 안 들고 있는데 영희한테 나 5만 원 줄게 라고 숫자 찍어줘 봤자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 사이에서 돌아다니는 그 데이터가 그 중간자라고 얘기하는 빅브라더가 없이도 그 데이터의 무결성을 블록체인에 기대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블록체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데이터의 무결성과 투명성을 보장해주는 아주 고도화된 기술이에요. 이게 블록체인의 본질이다. 오늘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가셔도 충분히 이 수업에 대한 효과를, 컨퍼런스에 대한 효과를 누리신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가 굉장히 보면은 여러분들 데이터가 이 세상의 인터넷의 데이터의 대부분입니다. 약 개인정보가 차지하고 있는 데이터의 기준이 전 세계에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의 7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5%의 정보는 즉 모든 데이터는 여러분들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플랫폼 사업자들이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가령 오늘 며칠 전이었죠. 개인정보 불법 수집 구글 메타가 과징금 1천억 원을 받았습니다. 과징금을. 이거 이상한 변호사 우영화에도 나오는 거 아세요? 15, 16화에 보시면 요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나와요. 근데 이 개인정보 유출이 똑같이 구글이 2013년도인가 14년도에 똑같이 개인정보 유출로 과태료를 받습니다. 그때 얼마나 받았는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8천만 원 받았습니다. 구글이 8천만 원의 과태료를 받았다가 올해 2022년 9월 달에 과징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약 640억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메타라고 하는 페이스북, 전신이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이 약 360억 해서 총 1천억 원의 과징금을 이제 물게 됐다라는 거죠. 그 원리는 뭐냐면 개인정보보호법의 그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그 규제가 굉장히 강화가 됐어요.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때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법으로 바뀌었거든요. 그게 우영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역으로 추산해보면 그럼 구글이 한 600억의 과징금을 지금 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개인정보를 가지고 얼마를 벌었다는 걸까요? 약 2조가 넘는 돈을 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심코 허락해주고 공유해주고 예를 들면 쿠키 정보 공유라든지 여러분들 개인정보 허용해가지고 막 버튼 막 누르시죠? 서비스 하실 때. 그거 누를 때마다 엄청난 돈이 이 플랫폼 사업자들을 통해서 나가고 그들이 그 이익을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블록체인에 아까 교수님 말씀 중에 보면 그 은행 없어진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구글이나 메타가 여러분들의 정보에 대한 무결성을 보장해주는 애들이에요. 왜냐면은 구글에서 받은 정보는 어떤 정보죠? 그래도 신뢰할 만한 정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글이나 메타라는 그런 플랫폼 회사들이
중간에 자리를 딱 잡고 여러분들 정보는 진짜 정보야. 그래서 그 정보를 보험사에 갖다 팔기도 하고 뭐 어디 신용관리사에다가 팔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또 옛날 정보에 보면 그 토스라는 회사가 그때 아마 거의 한 2천만 명 정도에 해당되는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신용정보를 보험회사에다가 팔았죠. 개당 6만 5천 원에 팔았어요. 다크웹에서, 다크웹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다크웹이라고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웹사이트들이 있는 다른 이제 웹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에서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는 약 40달러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블록체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이 개인정보를 보호해주고 또 이 개인정보를 잘 활용해주기 위해서 블록체인이 쓰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그림이 이제 제가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 과징금 받은 내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각 나라의 규제 상황을 보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GDPR이라고 하는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라는 이 전 유럽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는데 이 보호법에 Act 19, 2021의 3개 조항에 보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정을 굉장히 강화해서 규제화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심히 봐야 될 분야가 금융 공공 분야에 개인정보 이동 요구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두 개의 법조항이 있습니다. 이동 요구권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네이버하고 이렇게 회원가입해서 이제 네이버 페이로 뭐 여러 가지 물건 사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구매 이력 정보가 그 네이버 페이 서버에 쫙 쌓여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카카오페이가 여러분들 그 구매 이력 정보를 좀 가져다 쓰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은 네이버페이하고 카카오페이끼리 거래합니다. 그리고 그들끼리 돈을 주고받습니다. 물론 좀 약간 좀 가장된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만 뭐 이제 흑백 논리로 딱 설명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 또 돈 거래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개인정보 이동 요구권이라는 건 여기 계시는 한 분이 네이버에 전화해서 내 관련된 정보 오늘부로 싹 지워버리고 내 정보를 USB에 담아서 나한테 보내 하면은 보내줘야 돼요. 어떠한 방식으로든 보내줘야 됩니다. 그게 개인정보 이동 요구권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옛날에는 그렇게 하면 물론 옛날에도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정보를 받는 순간 그 정보는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그걸 나중에 여러분들이 받은 다음에 거기다가 더비 데이터라고 하는 가짜 데이터를 심어가지고 카카오한테 줘버리면 카카오는 그 정보를 믿지 않거든요. 그런데 네이버가 바로 주면 믿을 수 있어요. 왜냐면 걔네들끼리는 빅브라더들이고 서드파티 사업자라고 해서 신뢰할 만한 어떤 위치와 포지션이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은 지네들끼리는 이제 서로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를 받은 이후에 그 데이터는 쓸모없는 데이터로 인식이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블록체인이 결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소유하고 그 데이터를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을 한다 하더라도 그 데이터의 무결성이 보장받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이 없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법 규제하로 나오는 개인정보 이동 요구권이 힘을 받게 되는 가장 기술적인 진보와 이 규제의 사항이 맞물려 나가는 어떤 하나의 진화된 형태로서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거를 두텁게 얘기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즉 내 정보에 대해서는 내가 확실하게 결정할래. 내 정보를 보는 사람도 내가 결정하고 내 정보를 가져가는 것도 나의 어떤 권한 범위 안에 있는 것이야 라고 하는 의식이 유럽인들 중심으로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가끔 신용카드 결제하시면은 카드를 그냥 주시죠? 카드 결제해 주세요. 이렇게 카드 이렇게 던져주잖아요. 야, 빨리빨리 해! 이러면서.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들의 금융정보는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애플의 요 개인정보 보호 사례가 사실 영상으로 있었는데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 영상에서도 보면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광고 영상입니다. 이거 유튜브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의 정보, 뭐 히스토리 브라우징 데이터,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약을 먹는 약 정보, 그다음에 이동하는 어디 위치 정보, 이런 모든 정보들이 다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 전혀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애플의 폰은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의 항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정보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직접 통제하고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그 부분이 지금 점점 산업계와 서비스계로 이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게 이제 GDP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음. 국내 규제 현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국내에 보면 금융 분야에는 신용정보법에 개인 신용정보 전송 요구권이 이미 있습니다. 근데 저 전송 요구권이 여러분들이 전송을 해달라고 해주는 거지만 저는 귀찮아서 안 하거든요. 근데 저걸 지금 어떤 사업자가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아시죠? 한번 들어보셨죠? 근데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대부분 금융기관들의 자회사들이에요. 지금 무슨 소리냐? 금융기관이 여러분들 정보를 다루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뭐 실명정보가 가미가 돼가지고 또 뭐 딴 데다가 보내버리면 돈을 벌 수 있는데 크게 이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근데 저 개인정보 이동 요구권이 사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오는 그런 규제인데 실제로는 저 규제가 마이데이터 사업자법의 근거가 돼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여러분들의 정보를 무조건 다 수집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에서 내려받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만 똑 떼낸 다음에 여러 군데에다가 팝니다. 팔아서 거기에 관련된 레포팅 데이터 중에 좀 업셀링 할 만한 부분하고 같이 결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마이데이터 앱 써보셨죠? 이거 맞춤형 서비스입니다라고 이렇게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들끼리의 어떤 정보 교환과 그들끼리 사이에서 나오는 어떤 하나의 혜택을 여러분들한테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보는 거기에만 활용되지 않아요. 다양한데 접목이 돼서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또 잠깐만 가시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작년 9월에 생체정보 보호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이 2차 개정안에 포함이 돼서 국회에 지금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저게 이제 통과는 못했기 때문에 법제화는 되진 않았습니다만 저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법으로 제정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발효가 되기 시작하면 이런 개인정보 이동 요구권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이 돼서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에게 혜택을 돌려주는 보상 이런 것들을 돌려주는 시스템으로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다음 넘어가시죠.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였냐면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사실 여기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중앙화된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의 정보를 다 관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보에 대한 주체자로서 데이터를 사고팔고 할 수 있었던 거죠.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이렇게 바꿔야 돼요. 개인이 중심이 돼서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어떤 사업자들하고 생성하는 데이터를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바꿔야 되는데 여기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이 됩니다. 넘어가시죠. 실제로 저 페이지 좀 넘어갈게요. 실제로 이거를 웹3라고 얘기를 합니다. 웹3. 웹3 들어보셨습니까? 웹3. 웹 1.0이 뭔지 아십니까? 리드. 즉 뭐냐면 중앙화된 서버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보는 것. 그걸 웹 1.0이라고 얘기합니다. 웹 2.0은요. 쓰기. 읽고 쓰는 것. 즉 여러분들 모바일을 이용해서 남이 쓴 걸 읽고 여러분들 댓글 달죠? 그게 읽고 쓰는 거예요. 그 읽고 쓰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게 아까 교수님이 얘기하신 TCP/IP라고 하는 그 메커니즘, 그 정보 교환의 그 분권화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TCP/IP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웹 3.0, 웹 3.0은 뭐냐면 소유입니다. 소유. 무엇을 소유하는 걸까요? 결론은 데이터를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든 데이터, 여러분들의 자산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산인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인프라스트럭처가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웹 3.0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트위터의 그 CEO가 한 말입니다. 데이터는 애플리케이션이 아닌 사용자와 함께 저장될 것이다. 사용자가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대신
자신의 데이터를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것이다 라고 예견을 합니다. 이 예견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블록체인이 결합이 된 저장 시스템의 변화, 뭐 인프라스트럭처의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넘어갈게요. 너무 어려워서요. 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탈중앙화된 이제 데이터 플랫폼, 이제 블록체인이 결합이 된 이 시스템이 어디에 처음에 활용이 될까요? 저는 디지털 결제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결제 시장이 시장 규모가 엄청나죠. 25년도에 10조 520억 달러 정도로 굉장히 큰 시장인데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가 핵심이 뭐냐면 생체 인식이에요. 왜냐면 요즘에 디지털 결제 시장에서 결제 방식을 뭘로 하냐면 생체 인식 기반으로 합니다. 홍채나 안면 정보를 이용해서 결제를 바로 해버립니다. 오프라인에 가면 여러분들 이제 GS25나 또는 이제 세븐일레븐 같은 마트에서 결제할 때 이제 신용카드가 필요 없는 이제 시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만 이제 그림이면 그냥 결제가 돼버려요. 카드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런 시대로 바뀌고 있는데 이때 여러분들의 무슨 정보가 활용이 되냐면 생체 정보가 활용이 됩니다. 생체 정보. 근데 이 생체 정보가 사업자의 중앙 서버에 보관이 돼 있으면 아까 우영우처럼 한번 털려나가면 아마 제 생각에 세븐일레븐 뭐 이마트 이런 거 한 번에 다 망할 겁니다. 왜냐면 아까 전에 그 과징금을 맞은 거가 이유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민간 손해배상 청구가 있었죠? 엄청난 규모의 그 청구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체 정보가 활용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이제 데이터 플랫폼이 적용이 되면 이제 생체 정보에 대한 관리 주체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가 활용이 돼서 결제가 되더라도 사업자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체 정보 기반의 결제가 아주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다음. 그래서 지금 마스터카드나 알리페이나 신한 페이스페이나 뭐 롯데 핸드페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관련된 디지털 간편 결제 시장에 생체 정보를 활용하는 형태로 지금 발전이 되고 있고 여기에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시장이 이제 마이데이터 시장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사례를 들었죠. 마이데이터가 지금 은행 밑에 있는 자회사가 담당을 해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마이데이터 시장에도 이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이 돼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주로 이제 마이데이터 시장의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빅테크가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TBD라고 하는 웹5라고 하는 잭도시가 만든 트위터의 잭도시가 창업한 회사고요. 그 다음에 저희 회사의 뭐 경쟁사이긴 합니다만 아이콘 러프, 그 다음에 저희 회사 뭐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죠. 여기에 적용되는 기술인데 그냥 블록체인 이런 기술이 있다라고만 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참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탈중앙화 데이터 플랫폼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접목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 거냐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외우느라고 막 정신이 없으시죠? 그리고 막 뭐 하면 맨날 로그아웃 해가지고 야 이거 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내가 뭐라고 했더라 이게 내가 1, 2, 3이라고 했나 1, 3, 3이라고 했나 헷갈려하세요. 그런데 이제 이거 어떻게 바뀌냐면 블록체인에 보면 지갑이라는 게 있거든요. 소프트웨어 지갑. 여기 이제 모바일 폰에다가 이제 지갑을 넣어서 다니잖아요. 이 지갑으로 다 엽니다. 마치 여러분들 KT 패스 쓰실 때 인증받을 때 휴대폰 번호 입력하고 뭐 누르고 하면은 KT 패스 뭐 인증하겠습니까? 이거 되잖아요. 그런 인증해서 이제 얼굴만 이렇게 갖다 대면 이제 인증이 됐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결과값을 알려주잖아요. 서버 쪽으로.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모든 홈페이지의 로그인은 이걸로 여러분들이 로그인 한다는 얘기는 거기 로그인을 해서 만든 데이터가 이걸로 통제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그 사업자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형태로 웹3 기술이 발전되기 때문에 이 웹 3.0 원래 실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플랫폼, 그리고 바이오메트릭 같은 생체 정보의 결합이 앞으로 있을 거라고 저는 강력하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들이 많이 이용이 됩니다. 뭐 히스토리 블록체인, 그다음 디센트럴라이즈 아이덴티파이 블록체인, 그다음 디센트럴라이즈 아이덴티티 데이터 허브 이런 기술들이 접목이 돼서 운영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이거 사실 시연을 좀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는데 이 영상을 못 심었어요. 나중에 혹시 뭐 기회가 되면 뭐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기술들은 또 NFT에 접목이 됩니다. 이런 것들도 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걸 어디에 활용하고 있느냐? 인도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인도 전 국민의 정보를 주민번호로 관리하지 않고 홍채 정보로 관리합니다. 인도가 인구가 몇 명 되시는지 아십니까? 15억 명입니다. 15억 명에 서 있는 나라에는 한 강당에 사람들이 모이면 같은 사람이 한 10사람도 나옵니다. 이름 가지고는 도저히 사람들을 분류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홍채 가지고 사람을 식별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도의 아드하라라고 하는 국가 기기 안에 인도 인구의 약 90몇 %인 약 12억 명의 홍채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홍채 정보를 가지고 어디에 이용하게 되면 금융 서비스에 저렇게 결제 서비스하고 송금 서비스에 활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기술이 들어갈까요?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이 됩니다. 블록체인을 가지고 그 여러분들의 홍채 정보와 저장된 홍채 정보를 비교해서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비교를 하고 그래서 같은 사람이면 송금 절차를 해주거나 어떤 뭐 대출 서비스, 뭐 세금 납부 서비스 이런 걸 처리해 주는 겁니다. 다음. 그래서 사실 저희 회사가 인도에 이거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이런 서비스를 아이비카트라고 하는 저 지갑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해서 인도 국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 이런 형태의 서비스들이 우리나라에도 아마 곧 조만간 적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요게 내용 구조도 복잡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인데, 유럽의 르노라는 회사입니다. 르노는 자동차,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성하는 회사인데, 그 모빌리티에 관련된 모든 생태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여기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도 똑같이 페이먼트, 지불이라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어요. 뭐냐면 전기차를 충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기차를 충전할 때 여기 스테이션이 있는데, 이 스테이션에 있을 때 신용카드 꺼내고 뭐 하고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없애버리고 그냥 이렇게 얼굴 이렇게 살짝 들이대면 1, 2, 3 한번에 결제가 돼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너무 편한 서비스에 근데 사실 그 백엔드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안면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안전하게 보관된 안면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식별하고 그 식별된 정보를 통해서 저장되는 금융 정보를 가지고 와서 결제를 시켜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다 어떤 내용을 하려고 그러냐면, 이렇게 단순히 결제부터 시작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하는 것도 있지만, 르노 같은 경우는 이런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대출, 그 다음에 차량 리스 렌탈, 에너지 차징, 전기차 충전, 그 다음에 카쉐어링, 파킹, 와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르노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소카라는 한 회사가 모든 차량을 다 사가지고 다 뿌리잖아요. 근데 유럽은 그렇게 안 해요. 저는 차량 공유 사업자들을 모집을 합니다. 근데 모집을 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그 차량 공유 서비스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차가 없습니까? 그럼 대출해드려요. 대출해줘서 그 대출을 일으키자마자 그 돈을 어디로 보낼까요? 르노로 보내버립니다. 사용자는 돈을 만져볼 기회도 없이 자기는 대출을 하고 차량을 계약하는 겁니다. 그 계약한 차량을 르노가 지정한 어떤 특정한 땅에 놓으면 거기에 대한 뭘 또 내야 되죠? 주차비를 내야죠. 그죠? 이런 메커니즘처럼 다양한 그 서비스 주체들이 비대면으로 화상회의에서 만나가지고 한 번에 처리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뭘까요? 그 사람들을 식별해야 되고, 그죠? 계약을 해야 되니까. 근데 대한민국에서 화상으로 계약하는 거 보셨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런데 거기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이 돼서 그런 데이터의 무결성, 그리고 그 데이터의 보관이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는 그 권한 안에서의 그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게끔 그런 형태로 발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뭐 이제 NFT에 관련된 사례인데, 요 NFT는 이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NFT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기술 중에 하나인데, 이 NFT가 갖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플랫폼 사업자들을 좀 제거하고, 이제 사용자들이 스스로 어떤 이제 그 회사를 운영하듯이 그 NFT를 근간으로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 커뮤니티를 만든 것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한다. 이렇게 이제 발전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장표를 갖고 왔는데, 시간 관계상 NFT에 대한 설명은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NFT에 대해서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좀 짧게, 뭐 한 30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미래 사회에 적용이 되고 그것이 적용되는 영역이 어떤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와 닿을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충분히 좀 이해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태평양 이상익 변호사입니다.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페이지. 오늘 블록체인에 관해서 앞에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좀 블록체인하고 보상 체계로 주어지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조금 역사적이거나 연역적인 측면을 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바로 분산화돼서 거래 기록을 참여자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비조, 변조가 이루어지지 않게 합니다. 비트코인 거래 시스템을 보면은 A라는 사람이 똑같은 비트코인을 B에게도 팔 수 있고 또 C가 모르는 걸 이용해서 C에게도 팔 수 있다면은 이게 될까요? 이중지불이 되겠죠. 이걸 막는 것이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내가 비트코인을 판매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A에게 팔았다는 것을 B도 알고 C도 알고 D도 알고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압니다. 모든 거래 기록을 모든 참여자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조 변조가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피어-투-피어 네트워크라 해서 중앙 통제 장치가 없습니다. 참여자가 참여자 간 거래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거래 기록을 나누게 됩니다. 특이합니다. 여러분 정부가 없는 나라 보셨습니까? 은행이 없는 금융시장 보셨습니까? 그게 가능한 시장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로 오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 통제 장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쇼핑몰 업체가 있죠. 온라인 쇼핑몰 업체 없이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이제 블록체인으로 가능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보상 시스템입니다. 이 블록체인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참여자가 자기가 채무를 하거나 아니면 그게 어떠한 기여가 있을 때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게 암호화폐입니다. 자, 여러분 소셜미디어에서 여러분이 멋진 글을 올리고 멋진 사진을 올리고 멋진 동영상을 올렸을 때 어떤 보상을 받나요? 그냥 다른 사람이 올리면 나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그 데이터 활동을 한 수익을 소셜미디어 업체가 다 가져갑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사업자는 얘기합니다. 너도 즐겼잖아. 또 내 사이트 와서 재밌게 놀았잖아. 얘기하거든요. 자, 지금 어떻습니까? 제 4차 산업혁명 굉장히 좋습니다만 일자리 많이 뺏고 있죠. 대기업 일자리 줄이고 있습니다. 그럼 뭘 다 어디 갑니까? 플랫폼에 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델 어떻습니까? 참여자가 보상을 받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시스템입니까? 내가 한 만큼 내가 기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시스템 속에서는 내가 채굴을 하든 아니면은 어떤 조직이 기여를 하든 역할에 따라 보상을 받거든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되어 있어서 해킹에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시죠. 이건 블록체인의 프로세스에 관한 건데요.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의 이용에 관한 것인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 통제 장치가 없는 것이 퍼블릭
블록체인입니다. 다수 참여자가 서로 합의해서 운영을 합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있죠? 근데 여기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많은 컴퓨터에 거래가 분산돼서 모든 컴퓨터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 문제가 있습니다. 확장이 느릴 수가 있습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은 관리 기관이 참여하는 모델입니다. 약간 지금의 중앙통제 시스템하고 블록체인, 퍼블릭 블록체인의 중간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블록체인의 장점은 드러나지 않겠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자, 블록체인 기술이 왜 우리 세상에 왔을까요? 비트코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2008년도에 논문을 쓰고 실제 또 비트코인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정부에 대한 불신이 있었습니다. 금융통제장치에 대한 불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국민들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이 이런 금융위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화폐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여기서 나왔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어떻습니까? 성장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부는 어떻습니까? 가진 사람은 많이 갖고 없는 사람은 또 없습니다. 격차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민간이 꿈틀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힘듭니다.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블록체인의 철학적 병행에 대해서는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은 없지만은 제일 블레저라는 프랑스 철학자의 위즈엄이라는 것에서 좀 찾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 오른쪽에 있는 저게 위즈엄이라는 식물입니다. 밑에 있는 것이 뿌리가 아니고 줄기입니다. 저 땅 속에 있는 줄기가 계속 퍼져나가면서 없어지기도 하고 연결되기도 하면서 굉장히 성장합니다. 땅속에 있으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성장을 거듭합니다. 인터넷이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의 혈액망은 어떻습니까? 교통망은 어떻습니까? 다 비슷한 행태를 발전합니다. 정부가 초기에 규제하기 전에 입이 커져버리기 때문에 막기가 어렵습니다. 인터넷 초기에 나올 때 어떻습니까? 음란물 많았죠. 도박 사이트 많았죠. 해외 수업을 두고 하기 때문에 막혀버렸습니다. 근데 기 인터넷이 지금은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도 지금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하나는 블록체인 산업 자체가 활성화되는 것이 있고 거기서 나온 보상 시스템 나온 화폐가 어떤 역할로 발전할 것인지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규제가 들어가니까 화폐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면 우리는 화폐를 발행하지 않아. 단순하게 자산이야. 그냥 물건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규제를 피해서 발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실험이 앞으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가 사실상 관건이고 저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옛날 산업화 시대에는 국민의 활력이 없었습니다. 정부에서 고속도로 깔아, 철도 깔아, 중화공 육성해 하면 국민들이 한방향을 따라가서 됐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보다는 민간이 똑똑합니다. 민간이 자꾸 새로운 걸 만듭니다. 정부를 계속 쫓아가게 바꿉니다. 이제 민간의 활력을 정부가 어떻게 열어주면서 국민에게 미치는 해악을 최소화할 것인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블록체인의 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자, 그럼 블록체인은 어떻게 우리 사회에 왔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품질 나쁜 물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서 쓰려고 하면 부러지고 고장나고 그랬거든요. 자, 그때 목표는 뭡니까? 좋은 품질의 물건을 많이 만들어 시장에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업화에 성공을 했죠. 자,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품질은 좋은데 팔리지 않는 겁니다. 수요를 넘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불안전 판매 나오죠. 거의 가정가로 나오죠. 사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고 기업들도 이제 재고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에도 옛날에는 팔고 그냥 치면 되는데 지금은 반품을 해줘야 돼요. 외쳐 써도 반품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재고를 줄여야 됩니다. 그게 데이터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고객이 원하는 양을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갖다 줍니다. 자, 이것도 시장이 포화가 됐습니다. 플랫폼이라는 게 뭘까요? 플랫폼이라는 것은 품질이 확실한 제품을 꼭 필요는 한데 사치품은 아니에요. 꼭 사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가로 사야 되겠죠. 비교해야 되겠죠. 그걸 해주는 것이 플랫폼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철학자 플라톤은 인간 세상을 거짓된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허상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세상은 이데아의 이상세계라고 했습니다. 중세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이데아 세계를 우리 신이 차지합니다. 현실은 천국에 가기 위한 거짓된 세상입니다. 근데 중세 이제 칼빈이나 이런 개신교가 넘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현실이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 오프라인 공간에서 이거 어떻게 살 것입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결국 시장이 오프라인을 장악한 다음에 어떻게 됐죠? 포화가 됐죠?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온라인 모바일로 가고 메타버스로 갑니다. 자, 아까 전에 플라톤의 얘기를 드렸을 때 이데아가 진짜 세상이고 동굴 속에 갇혀있는 우리 인간의 세상은 가짜라고 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뭐가 가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옛날 플라톤 가짜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가짜는 뭐죠? 온라인 모바일 가짜 아닌가요? 오프라인을 뺏겨온 가짜거든요. 그런데 왜 온라인에서 우리가 거래를 믿죠? 메타버스는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시장을 우리는 가상 공간으로 옮기자. 온라인 모바일 이제 충분해. 소비자들 쓸 만큼 썼어. 다른 공간을 만들어야 돼. 다른 마켓을 만들어야 돼. 이게 메타버스가 가는 거거든요. 아까 전에 우리 NFT 말씀을 했죠. 자, 오프라인에 좋은 멋진 그림이 있습니다. 자, 디지털 자산으로 저작격을 해서 디지털화 했어요. 그걸 NFT화 합니다. 그러면 소유권 일치하기 때문에 위조 변조돼서 돌아다니더라도 내 거는 확실하게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작권까지 내가 갖고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모나리자 그림을 꼭 제가 사서 갖고 있어야 되나요? 디지털 자산화해서 내가 꼭 NFT로 갖고 있어야 되나요? 왜 그걸 수억에 사고 팔죠? 저는 이거는 그들만의 커뮤니티에 있어서의 약간의 자전거에 섞인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메타버스 공간, 블록체인의 새로운 시장을 이게 되는 시장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소비자 냉철해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저는 이 가짜 세상에 있어서의 아우라를 찾고 신뢰를 찾는 것이 진정한 기업가의 역할이고 그것이 신뢰를 찾을 때 저는 새로운 시장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메타버스 공간이 온라인 모바일처럼 우리의 새로운 삶의 공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게임 속에서 아이템 사는 거 옛날에 미친 짓이었습니다. 우리가 게임 속에서 즐겁게 생활하고 하는 거 효용가치 충분히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좋은 상품이고 내 삶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가짜가 아우라를 가진다는 부분입니다. 벤야민이라는 철학자, 사회학자는 기술적으로 많이 무한적으로 복제되는 시대에 진짜가 가지는 아우라가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받침에서 모나리자 보고 교과서에서 모나리자 보고 각종 교양 미술책에서 모나리자를 보니까 르브르 박물관에 가서 모나리자 같은 감동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기업가들은 지금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공간이 야 이게 새로운 시장이니까 들어와 보라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내 아바타한테 100만원짜리 구찌 가방 들게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 시장으로 가는 것이 새롭게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블록체인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 하부 인프라 기술의 역할을 합니다. NFT 가능하게 하죠. 온라인에서 완전히 복제되는 거 복제가 어렵게 만듭니다. 내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저는 그게 이제 블록체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신뢰를 받는 것. 이게 제 4차 산업혁명의 역할이고 블록체인의 진정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설명드린 그림입니다. 중간에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제가 어릴 때 이제 톰과 제리나 그 미키마우스 애니메이션이 TV에서 나오면 우리 어머니는 질색을 하셨습니다. 저는 생기새끼를 잡아야 되는데 기가 그 TV에 이렇게 물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애기들은 미키마우스 없으면 못 살거든요. 새로운 세상입니다. 가짜가 진짜가 되고 신뢰를 받는 세상이 된 거죠. 네, 다음 페이지. 요건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책이고요. 밑에 것은 이제 차이와 방법이라는 건데, 우리가 끊임없는 새로운 기술이 우리가 쓸 수 있는 건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인프라를 만들 수 있는 건지,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인지는 우리 소비자들이, 국민들이 끊임없이 확인하고 점검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거기서 살아남는 것만이 진정한 가짜로서 진정한 신뢰를 얻어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요. 넘어가겠죠.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위에 거 같이 말씀드리면은, 제4차 산업혁명이 발전할수록 과학기술이 기반이 되고, 인간의 주는 생명 신체 안전에 대한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 평등처럼 안전이라는 과제가 제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밑에 거는 뭐냐면은, 길베로 시몽동이라는 사람이 견해인데, 이런 과학기술이 발달할 때 인간은 그 과학기술을 수단으로 해서 인간의 자유를 무한정으로 확정할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같이 해야 될 자연환경, 인공지능, 여러 가지 그런 형태들, 동물, 공존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계시를 초월해서 공존해야 되고, 인간은 마이스트로와 같은 지휘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견해를 밝힌 사람입니다. 넘어가 주십시오. 자,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이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블록체인에서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은 그야말로 암호화폐를 사고 파는 시스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에 이 스마트 컨트레이라는 걸 올림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가능하게 합니다. 새로운 상거래들이, 새로운 사업이 가능하게 합니다. 이 안에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비즈니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블록체인 문화와 산업의 시작은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블록체인 산업이 육성이 어떻게 될 수 있을지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블록체인 인프라라는 것이 중앙통제장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중앙통제장치를 갖고 있는 전산시설이나 시스템과는 계속 경쟁을 하게 될 겁니다. 또 그리고 함부로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기존의 레가시를 걷어낼 수가 없거든요. 일정 동안 그것이 중복되는 경우도 생길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되고 계속 시스템의 도전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계약이냐 아니냐부터 해서, 그리고 우리 민간에는 어떤 행위를 할 때 증여라든지 상속이라든지 하면은 서면의뢰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 스마트 컨트랙트에서는 그게 구현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에 거래가 한번 올라가면은 철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시행되면 그건 끝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법에 의한 거래가 블록체인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7일 내에 청약 처리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도전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암호화폐 부분입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블록체인이 살아남기 위한 보상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록체인은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거기에 기여도에 따라서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화폐거든요. 그 시스템이 왜 암호화폐를 발행하겠습니까? 자기 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암호화폐를 발행했습니다. 그럼 이 암호화폐가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는 그야말로 우리가 쓰고 있는 신용카드나 현금 동전이 될 수도 있고, 그냥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멤버십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암호화폐를 어떻게 발급하실 문제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화폐는, 우리도 지금 현금 중에서 이제 지폐 있죠? 이 지폐가 무슨 의미 있습니까? 종이조가 있는데, 이 정부가 신뢰를 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암호화폐는 누가 신뢰를 줍니까? 그 시스템이 신뢰를 주는 거거든요. 그 시스템이 제대로 된 시스템이냐, 블록체인 시스템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치가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무조건 암호화폐면 수익성이 있다고 해서 옛날에 많이 샀지 않습니까? 그건 잘못됩니다. 그럼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암호화폐의 성격에 따라서 정해져야 됩니다.
진짜 암호화폐가 진짜 돈처럼 굴러간다면 그 통화수 규제를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 ICO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ICO가 2017년 이후에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증권거래소에 이렇게 올리면은 그 주식이 사람들이 팔고 하면 주식의 가치도 등록도 되고 회사는 투자금을 마련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를 통해서 주식을 발행해서 증권거래소에서 투자를 유치하려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사업계획서 내야 되죠. 적자 없애야 되죠. 굉장히 엄격한 요건을 통합니다. 근데 ICO는 어떻습니까? 우리 열심히 이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이런 사업할 거야. 암호화폐 발행할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건 안 되겠죠. 그 암호화폐 어디 가서 다른 거 바꿔 쓸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안 되겠죠. 그래서 ICO에 대해서는 이걸 함부로 허용했다가는 우리의 통화 시스템도 위협을 받고 투자자도 보호받지 못하겠다고 해서 정부는 막아놓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어줘야 되겠죠. 자본시장법에서 우리 IPO 그 주식 발행 이런 걸 갖다가 거래소 상장 이런 것도 규제하고 있죠. ICO도 그 수준이 그 정도 이러는 거라면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IPO처럼 이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는 그 방법을 택해서 규제를 좀 해줘야 되겠죠. 왜냐 아무리 소비자의 선택이라 하더라도 너무 후황된 거에 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물론 소비자 선택일 수 있죠. 그런데 전혀 투자자 보호 장치가 안 되어 있는 그런 것을 하게 하는 걸 정부가 남겨준다?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화폐가 증권형이라면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규제를 받아야 된다. 뭐 그렇지 않은 거라면은 그냥 물건으로 보겠다. 그냥 자산이다. 이게 손에 안 잡히니까 가상자산이다. 라고 보고 하겠다는 것이 현재의 규제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술에 대한 것을 블록체인 지능법으로 입법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이 ICO 부분에 있어서는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기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그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양성하고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그리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마련해서 해결하겠다는 것이 지금 정부의 방침입니다. 넘어가 주십시오. 이것도 설명했으니까 넘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존의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을 하는데 암호화폐는 아니야라고 하는 방침이 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블록체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그걸 분리해서 처리할 수는 없거든요. 보상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문제를 간략하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 체계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있습니다. 뭐 정부 공공기관도 될 수가 있고 민간 기업도 될 수가 있겠죠. 그 기업이나 정부가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관리하고 필요하면 제3자한테 주기도 하고 목적 외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다 동의받아야 되겠죠. 자, 블록체인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중앙통제장치가 없죠. 그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나 기관은 누군가요? 또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해서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암호화는 되어 있지만은 블록체인에 있어서는 참여자 모두에게 거래 기록에 관한 정보가 나갑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블록체인의 가계 부분은 블록체인이 잘 되면은 앞으로 규모가 계속 확장될 겁니다. 왜냐? 퍼블릭 블록체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좋다면 많은 사람이 참여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되면은 에너지 부하가 걸리겠죠. 그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이 문제도 당연히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 시대로 가게 되면 보안 문제가 또 있습니다. 표준 문제도 있겠죠. 그리고 메타버스나 다른 시스템과의 연동, 또 블록체인과 다른 블록체인의 연동, 이런 부분에 호환이 돼야 되겠죠. 뭐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행정체가 규제 부분은 저는 블록체인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은 아니고 주로 재산적 위험이 많습니다.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생명 신체 안전에도 위험이 있죠.
저는 블록체인 기술은 참여자의 제한이 없고 누구든지 참여할 수가 있고 또 기여에 대해 보상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민주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시스템을 어떻게 보면은 중앙통제 양식이 없지만은 그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누군가는 통제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통제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제 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지금 앞으로 만들어지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도 있고 지금 입법화되어 있는 법도 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 여기서 이제 가상자산이 뭔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산이니까 물건이겠죠. 돈 되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손이 안 잡히니까 가상이겠죠. 그리고 사업자의 의무로서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할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보호를 할 수 있는 특정한 인증 같은 걸 받게 하고 있고요. 계좌를 두게 하고 있습니다. 실명 계좌를 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세탁을 가상자산으로 자금 세탁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100만이 넘는 소급에 대해서는 그 정보를 당국이 요구하면 제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상자산을 우리 시스템 안에 도입하려는 노력을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 입법에 대해서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으로서는 이제 금융적인 차원에서 규제가 하고 있고 지능 차원에서도 어떻게 봐야 될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블록체인에 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규제 장치를 믿지 않는 거거든요. 정부 당국을 불신합니다. 금융당국을 불신합니다. 이 정부나 금융당국이 봤을 때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기존의 전산 시스템에 관여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으로 바뀌면은 그 자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름을 고려한다면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약간의 지능법적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많은 지능법들은 어떻게 보면 정부 조직을 늘리기 위한 편법이나 예산을 늘리기 위한 쪽으로 많이 이용됐죠. 근데 저는 블록체인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페이지. 중요한 내용으로는 시범 사업에 관한 거, 지원 근거, 기술 개발, 표준, 기업의 양성, 그리고 컨트롤 타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크게 이제 원칙을 말씀드리면은 암호화폐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산인지 화폐인지 정확하게 살펴가지고 같은 것을 각기 유지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해야 되겠죠. 또 그리고 기득권과의 투쟁을 통한 해결보다는 저는 협상을 통해서 조화를 이루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 암호화폐는 우리 통합권하고 충돌하기 때문에 난 몰라. 사고 나면 내 책임이야. 이럴 것이 아니라 이런 민간의 할 일이 죽지 않도록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건 들어오고 제도권 밖에서 리스크를 안고 해야 될 리스크를 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자율규제도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범죄에 악용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기존법으로 규제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예, 넘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앞쪽으로 가주시면, 예. 정부도 지금 이제 센트럴 뱅크 디지털 크런치라고 해서 정부가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이런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관여하는 것을 타당한지는 변론으로 하고 이런 연구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암호화폐가 많아지면은 그것이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면은 정부의 통화와 경쟁을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정부는 원화의 통화량이라든지 신용 통화를 조정해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암호화폐를 진짜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럼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거나 했을 때 방법이 없습니다. 또 그것도 글로벌하게 영향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정부는 이런 연구를 저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넘어가 주십시오. 그동안 많이 논의됐던 이슈들을 말씀드리면은 블록체인 서비스는 글로벌하게 이렇게 국내를 넘어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죠. 항상 분쟁이 발생하면 가날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암호화폐를 통해서 자금 세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통해서 자금 세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신고임무 같은 게 특허법에 들어왔죠. 그럼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불법 물품 마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범죄에 이용되는 거 우리가 막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조세 회피 노력이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혼할 때는 또 암호화폐를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이슈가 된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결합 시너지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 메타버스 다양한 거가 결합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해킹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조 변조 안 되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은 여전히 기술 발전에 따라서 해킹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암호화폐를 통해서 외국한 거래법을 침범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ICO는 관련돼서 사기들이 많았죠. 그런 부분 사기가 없도록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 블록체인에 관을 이용해서 부동산 등기부 시스템을 바꾼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 저작권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도 이제 영업비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원본 증명을 NFT로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있어서 끊임없이 블록체인은 우리 제도화할 수 있는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NFT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소유권을 받을 지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이게 갑자기 이게 무슨 1억 원, 2억 원 하는 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디지털 자산이 갖고 있는 제대로 된 가치가 뭔지 그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이거를 투기적 방법으로 접근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슈비에이나 이더리움이나 화폐에 대해서 정부가 깜짝 놀랐던 것도 이게 투기적 성향을 갖고 있고 그렇게 된 거지. 국민의 상당수가 이걸 사서 갖고 있으니 금지는 못하겠고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투기라는 부분은 사실 경제의 성장이 정체되고 VP가 강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디파이라고 해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는 대출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나오고 새로운 사업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금융의 새로운 영역이 될 수 있지만 또 금융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우리가 살펴보고 과연 내가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그런 다른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초기에 음란물이나 도박, 범죄 사이트가 있었지만 성공했거든요. 블록체인도 지금 투기적 요소가 그대로 있고 하지만 저는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기업들이 가짜의 신뢰를 얻는 그런 노력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 자본주의 세상은 성장하지 않고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가짜 세상에서 진짜 신뢰를 찾는 것, 가짜의 아우라를 찾는 것, 이거는 진짜 기업도 해야 되고 우리 또 그게 가능해서 소비자라서 그들이 제대로 된 상품을 새로 가짜를 또 신뢰받는 가짜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도 끊임없이 감시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